저희가 김기현 변호사 모신 이유는 바로 검찰의 수사 관련돼서인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 그렇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시 들어가야죠. 이제 검찰이 네. 여전하구나. 근데 손바닥 그래요? 뒤집듯이 순식간에 자기 이제 태세 전환하는 거.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조사해서 뭐 황제 조사라는 비판 받으면서까지 그렇죠. 무혐의 했는데 그래도 재수사한다. 그러니까 그때 뭐 많은 뭐 수사팀의 의견을 경청했고 나의 무혐의 결정에 뭐 한치의 뭐 무슨 부끄럼도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그때 막 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했었는데 파면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팍 재주사로 뒤집어 버려요. 예, 일단은 그 검찰의 그런 뻔뻔한 속성이 네.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망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치 다른 일인 것처럼 마치 황제 조사 안 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만시지탄이지만 어찌되었거나 이제서야 이제 좀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물꼬를 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야 할 산이 많다. 예,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부터 정리하고 예. 갈 텐데 이 사건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주가 조작이 이어졌던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또 리마인드가 필요할 네, 것 네, 같아요. 리마인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헌법 공부도 하고 형사소송법 공부도 했는데 오늘은 자본시장법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아유, 예.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 BMW 파는 네. 그 회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예, 거기에 권오수 회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권오수 회장은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그 당시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던데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그 엄마 최은순 씨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 조작 브로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던 뭐 소위 멋쟁이 병에 나왔던 이종호 씨, 예,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예, 그리고 뭐 회장. 이정필, 뭐 김기현, 뭐 이런 주가 조작 선수들 다 예. 알고 있었어요. 아하. 이 사람들을 통칭 BP 패밀리, 블랙펄, 예, 블랙펄 패밀리. 블랙펄,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네. 또 그중에 이제 막 수십억을 번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한 2014년 15년쯤에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한번 내사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그냥 어떻게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종결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문제가 됐었고 아하.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말이었죠.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팀을 꾸려서 나름 그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네. 예, 원래 이 주가 조작 수사라는 것은 선수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잡고 나면 얘네한테 돈을 댔던 쩐주들 수사를 가는 거예요. 원래 수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김건희를 수사할 순서가 됐는데 권오수 회장을 구속하고.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타이밍이 대선 한 두세 달 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한테 그때 소환 통보서까지 날렸어요. 출석 네. 요구서까지 날렸는데 불응했고요. 그렇게 그냥 대선이 되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까지 왔고 그렇죠. 작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이번에 재수사 결정까지 왔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사팀에 계셨던 분도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예. 네, 그 수사팀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불경죄 이런 거. 네, 그렇죠. 불경죄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막 좌천되고 뭐 해외로 막 나가고 뭐 그만두시고 뭐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수사팀이 싹 물갈이 됩니다. 친윤 검사들로요. 뭐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친윤 검사들이 싹 들어와 갖고 뭐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그 야 도이치 수사 기록 가지고 와 하면서 그거 다 받겠죠. 네. 무혐의 하려고. 근데 그냥 봤더니 이거 누가 봐도 야 이거 이거 그대로 무혐의하면은 이거는 야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 자기 이름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이 남죠. 물론 네.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이 정권에서 나이 검찰총장 하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 무혐의의 이름을 남기는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은 검사 생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냥 무혐의했다가는. 그러니까 무혐의를 바로 못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질질질질 끌면서 수사팀도 막 바뀌고 네. 부장도 바뀌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송경호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조사를 해야겠다. 예. 예. 조사를 안 하고는 안 된다. 무혐의 주더라도 조사는 해야 예,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려고 그 용산에다가 예. 의중을 띄웁니다. 예. 이거 소환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불변을 했더니 맞았죠. 예,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모르느냐 이러고 나서 이분이 날아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이창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환 조사가 아니라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그렇게 하고 그냥 철판 깔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죠. 작년에. 무혐의가 됐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니까 지금 서울고검에서 갑자기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사실 2020년 4월에 김건희 이제 고발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작년에 무혐의 나니까 다시 항고를 했고 그게 서울고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재수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런 흐름 속에 하나 있었던 게 대법원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유죄를 확정을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른바 전주. 그렇습니다. 전주가 어떤 판단을 받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전주는 근데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예, 사실 그 1심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방조범으로 변경해가면서 공소 유지를 열심히 했고 2심에서 결국에는 유죄로 바뀝니다. 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김건희를 제외한 관련자들은 지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김건희 빼고. 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이제 보고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거 보면은 이익을 얻은 걸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억 그렇습니다. 원 정도를. 예. 그 김건희가 한 13억 원 모녀가. 정도, 예, 그리고 최은순 씨가 네. 뭐 한 8억, 예, 9억. 그 정도까지 됐는데 이거를 무혐의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흘려보낸다. 이게 사실 증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측의 주장은 원래 뭐였냐면요. 네. 이 주가 조작의 핵심은 김건희는 이제 전주의 지위에 있잖아요. 전주는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주가 조작하는 걸 알았느냐? 예. 알고? 1차 주포 뭐 이정피나 이종호나 막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은 도이치모터스 통정 매매를 계속 돌려서 주가를 띄우는 거였어요. 예. 통정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서로 짜고 높은 가격에 이쪽에서 주식을 던져요. 팔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죠. 그렇죠. 이거를 반대쪽에서 이미 짠 사람이 이 가격에 사요. 통정매매. 예.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죠. 예. 가격을.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저 되게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또 그걸 누가 사가네? 뭐 야, 호재인가?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아.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팔고 나오는 거고. 예. 세력은. 그걸 하는 돈을 전주들이 된 거죠. 김건희를 비롯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전주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야, 저렇게 통정 매매하는 거를 전주들이 알고도 네. 알면서 돈을 대줬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가고 김건희 계좌도 상당히 많은 계좌가 동원이 됐거든요. 이 통정 매매하는 할 때만 이런 계좌가 이렇게 많이 동원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업계에서 없어요. 김건희나 이런 전주들도 주식 거래를 많이 해봤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 보통 자기 계좌 하나 두 개 갖고 하지. 그렇죠. 누가 막 여러 개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계좌를 동원해 갖고 합니까? 그거는 뭐 이거는 상식적이지 당연히 않죠. 선수죠.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김건희 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그냥 빌려준 증권사에 맡긴 계좌를 거다. 그냥 맡긴 거고 돈을 불려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 이름하고 맡긴 거고 나는 몰라요. 네. 이 주장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2011년도, 12년도 그때쯤에 네. 이제 막 그 선수들이 이런 말을 막 해요. 막 3,300에 던져라 하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나와요. 네. 네, 던져라 하는데
그 매물이 나오죠. 7초 만에 팔립니다. 그 7초 만에 누가 사가냐면 김건희 계좌에서 사가요 이거를. 네. 7초 만에. 그렇죠. 근데 김건희 계좌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나는 몰랐다. 증권사 직원이 다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문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증권사 직원이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하잖아요.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김건희가 전화해갖고 증권사 직원한테 이거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김건희가 연락한 게 아니냐.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거. 그러니까 의혹들이 이게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작년에 무혐의 준 거고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사실 기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유죄까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예컨대 다른 사안에서 일반 사건에서 보면요.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화 거는 사람들 있죠. 전화 네. 사기치고 그 사람한테 직접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소위 알바생 수거책이 있습니다. 이 수거책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알바라길래 그냥 용돈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받아온 것뿐이다.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유죄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한 번만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거액을 받으면서 뭔가의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지. 네,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인적 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따져. 이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으면 다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도 똑같은 겁니다. 이 도이치 사건에서 전주들도 네. 당연히 여러 가지 계좌가 동원이 되고 본인이 막 직접 전화해서 주문도 하고 하는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통정 매매 시세 조정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말고 그 다른 전주 중에서 같이 기소된 사람 손모 씨죠. 이분도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 유죄 나오기가 뭐 쉬울 것이다.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 변호사님은 나머지가 지금 다 유죄니까요. 네. 문제는 서울고검에서 이제 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뭐 공소시효도 사실 뭐 이게 좀 오래전 사건이라 촉박한 상황인데요. 네. 서울고검이 어떤 데냐? 서울고검. 왠지 서울고등검찰청 하면은 서울중앙지검보다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더 힘이 세고 더 수사 잘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네. 자, 법원으로 가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요직이고 중요하고 센 데가 맞아요. 재판은 1심, 2심, 3심 다 재판을 하잖아요.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도 재판합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곳인데 수사 기소는 지방검찰청에서밖에 안 해요. 수사 기소를 뭐 심급제로 3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뭐 지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다 중앙지검, 지검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별로 요직이 아닌 거예요. 지검이 요직인 거지. 물론 대검찰청은 전국의 검찰청을 다 지휘하니까 거긴 요직 맞습니다. 근데 고등검찰청 중간에 껴갖고 여기는 수사도 안 해요. 뭐 기소도 안 해요. 뭐예요 거기? 여긴 뭐 하는 데냐면 그냥 지검에서 뭐 불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점수 매기고 채점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했으면 수사 다시 해 하고 돌려보내는 곳입니다. 돌려보낸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차가 굉장히 높으시고 다 부장검사 이상. 근데 이제 뭔가 승진이 잘 안 됐거나 뭐 이런 일로 이제 그곳에 오래 계신 분들인데 대부분 그래서 고검 가면 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고검으로 발령 나면 다 사표 썼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버티고 사표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노인정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기수나 연차를 보면은 일단 부장검사 다 이상이고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옷을 벗지 않고 있는 분들은 서울고검장보다도 선배예요.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지검에서 한 사건들 보면서 이거 잘못했네, 잘했네 하면서 점수 매기고 이거 하고 다시 돌려보내. 이건 다시 수사해 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그런 사례는 거의 한 1%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서울고검이 이거 재수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달라졌네. 검찰이 예. 이제 정권 바뀌는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일을 꾸미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재수사하겠다니까 뭐 그거는 뭐 평가를 나름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네. 서울고검에서 한다? 와 이건 뭐 누가 하겠다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누가 한다는 거야 서울고검에 이 수사 인력이 없는데 다 부장검사래요. 이거 언론사로 치면은 예. 논설위원들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기사 안 쓰겠네. 예,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기사를 잘못 썼어, 취재를 잘못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취재 다시 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 취재를 다시 할 거야. 노설위원들만 모여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도 한때 소시적에 날렸던 분들일 수 있죠. 그 있는데 제대로 될까? 예, 이분들은 예, 무슨 가보면 막 이렇게 수건 두르고 계시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예, 그래요. 오, 우리 변호사님 많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5월 초에 소환할 거다 이런 예측. 예, 뭐 보도 5월엔 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도 있는데 뭐 그럼 뭐 명태균 건은 소환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황제 조사도 했는데 그렇게 비판받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와서 다시 또 황제 조사 못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소환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소환을 한다 한들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움직일 때 뭐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소환 조사하려면은 그런 피신 조서는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질문안을 며칠 전부터 빼곡하게 준비한단 되고. 말이에요. 몇백 개를 밤새야 되거든요. 또 이러고. 네네. 근데 평검사가 없습니다. 그거면은. 오 신기하네요. 예. 그 발로 뛸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간부만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 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한 대 좀 맞은 네. 것 같은데 뭘로 맞은 느낌이 들어요. 서울고검이 그러면 이렇게 재수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죠. 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재수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말고 이걸 어디에 내려보내서 한다 그랬으면 보통은 다 그렇게 오히려 합니다.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게 통상적이죠. 99% 정도는 거의 재기 수사 명령이라고 해서 예. 지검에 다시 내려보내요. 야 이거 수사 다시 해.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서울고검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1%의 결정을 서울고검이 왜 했을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닐까? 질질 끌어보겠다는. 예, 중앙지검에 내려보내면 네.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 중에 젊은 빠릿빠릿한 이런 검사들 중에 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빠른 이 사람이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 물어 뜯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렇지. 신속하게 그냥 막 대선도 전에 막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오히려 그걸 막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쥐고 있으면서. 그렇죠. 서울고검에 놔두면은 일단은 거기는 팔다리가 없어요. 여기는. 예. 전부 다 높으신 분들만 있고 수건 두르고 계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일단 사우나부터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노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앙지검으로 보낸다 한들 아직 이창수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 이것은 그냥 빨리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들이 와서 특검하면 정말 잘할 것 같기도 저는 하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예. 수사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파견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전 정권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시기도 했고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를 했다는 예, 그런 이유로 그래 그만두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예. 그분들을 또 어떻게 특검에 다 이제 모아가지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거냐. 특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검 재수사 결정에서 다들 이제 환호를 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요 사건을 대하는 검찰이나 어떤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프레임을 제가 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약간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에도 사실 뭐 이종호 대표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도이치랑 공통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비비 패밀리.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이 연관됐다는 의혹도 지금 있고요. 네. 근데 보면은
제가 주가 조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수가 있고 쩐주가 있잖아요. 네. 예, 선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쩐주는 돈 되는 사람이고. 근데 도이치 사건에서는요, 이 선수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처음 많이. 권오수 회장이나 뭐 BP 패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선수죠, 선수. 이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쩐주들은 상대적으로 뒤로 뺐어요. 김건희가 있으니까 거기는. 예. 근데 보세요. 삼부토건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삼부토건에서 겉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들은 쩐주들이에요. 맞아요. 예.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뭐 대주주. 100억대 차익을 네. 얻었다, 뭐 500억대 차익을 얻었다, 쩐주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아하. 그러면 누가 선수냐? 삼부토건은 도대체 아하. 누가 이 일을 한 거냐? 그게 지금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뒤로 빼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여기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수로 뛴 예. 김건희가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는 도이치에서는 쩐주였습니다. 3부에서도 쩐주였을 것이다. 돈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네. 김건희가 3부 토건 때는 그래도 영부인인데 음. 영부인이 자기 돈 벌자고 3부 토건에 자기 돈을 넣었을까? 아하. 설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넣었어도 굉장히 차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드러나지 않게 넣었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네. 저는 김건희가 과거에 BP 패밀리부터 10년, 20년 이상의 인연을 지금 지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주가 조작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부인 됐으니 권력을 가졌으니 네. 뭐 내 패밀리들 도와주자. 돈 벌게 해주자. 돈 벌게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우크라이나 사업에 넣어줘.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더 개연성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는 쩐주가 아니고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그거를 예.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쩐주일 때는 도이치 사건에서 뒤로 또 빠지고 3부에서는 선수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 예. 3부에서는 또 선수가 뒤로 빠져요. 이 프레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확연히 다른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부에서는 선수들한테 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지점이다. 이 도이치 사건도 사건이지만 삼부토건 이것도 이복현 원장은 뭐 그냥 뭐 없다, 주요 인물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계좌가 안 나왔다라는 네. 것뿐이잖아요. 뭐 근데 사실 주가 조작하는데 자기 이름, 자기 명의 계좌를 써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대놓고 국민들을 좀 바보라는 것처럼 행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 삼부토건 이 문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거